은서는 오늘 하루도 무척 힘든 날이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해질 무렵에 시아버지의 저녁 식사 준비를 하러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과 식사 후 할 일이 있다. 은서는 그 생각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아버님의 건강함을 느낄 시간이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사고를 당하여 전신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은선의 남편은 외아들로서 동사무소에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전신마비로 병석에 누운 지도 언 5년이 그런 남편이 안타깝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남편을 내치고 재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은 남편에 대해 숨겨졌던 사실들을 알고부터였다. 외아들로 자란 남편은 아버님의 친자식이 아니었다. 아내의 불임 판정을 받은 시부모가 고아원에서 양자로 들여온 것이었다. 나이 들어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부터 남편은 비뚤어진 성격으로 변했다고 했다. 은선이 결혼한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학교 생활에도 관심이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 걸핏하면 가출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아버지인 이두성 씨는 양자로 들인 아들에게 극진하게 대했다고 은선이는 주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남편의 양아버지 두성은 아내가 병으로 숨지고 나서도 아내를 대신하여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을 걱정하여 아들을 온갖 정성을 다해 돌봤다. 남편은 아버지 밑에서 건달처럼 지내다가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시험을 치렀는데 머리가 좋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합격한 것이었다. 은서는 남편의 지난 과거에 집착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결혼 후 생활에만 성실해준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산산이 부셔졌다. 오히려 결혼 후에 하루가 멀다고 술에 취해 들어왔고 도박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안 것은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알았다. 남편은 비밀리에 운영되는 도박장에 찾아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 도박장은 산중에 있어 등산객을 가장하고 모여드는 도박꾼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은선의 남편은 친구들과 같이 그곳에 갔다가 술에 취해 돌아오는 도중 벼랑에서 추락한 것이다. 은선은 아마도 시댁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남편의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남편과 헤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편을 붙들고 사는 이유 중 하나는 상처를 하고 홀로 사는 시아버지는 그녀를 자상하게 살펴주고 있다. 그리고 남편과는 다르게 모범적인 가장이기도 하지만 읍내에서 제과점과 슈퍼를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면서도 근검절약하는 삶이었다. 은선이 남편과 결혼하게 된 동기도 사무소를 자주 들리는 시아버지 이두성의 성실한 생활태도 때문이었다. 어쩌면 결혼하게 된 동기도 시아버지 때문이고 남편을 떠날 수 없는 것도 시아버지의 온정을 생각해서였다. 시아버지 이두성은 상처한 지도 10년이 지났건만 도대체 재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제 나이 50이 되는 나이이기에 은서는 시아버지가 아직도 재혼해서 새 살림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말로는 혼자 사는 것도 운명인데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과 피도 섞이지 않은 이두성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이 들었지만 아직도 훤칠한 이목구비와 건장한 체구, 그리고 언제나 자상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주위로부터 호감을 받는데도 다른 여자를 맞이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욕심이 없는 것이다. 이두성이 비록 시아버지라고는 하지만
남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탓에 은서는 한 지붕 아래 타인과의 동거 생활을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녀는 어쩌면 두 타인의 남자와 동거하는 이중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남편을 극진하게 간호하는 그녀를 생각하는 또 다른 남자와의 동거였다. 집에서 남자가 할 일은 이두성이 모두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남편을 간병하는 시간에 여자가 해야 할 일도 이두성이 꼼꼼하게 도맡아 한다. 은서는 집안일을 하면서 어깨를 스치는 이두성과 같이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흠칫 놀래 바라보면 시선이 마주친 이두성의 인자한 표정에는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미소를 읽을 수 있어 더욱 그녀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녀는 공연한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은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인생이려니 생각하고 남편이 지금이라도 병상에서 벌떡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시아버지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지만 그녀의 나이가 30이 다 되어 외롭고 허전한 것을 숨길 수 없었다. 때로는 잠을 못 이루고 헤매는 밤도 늘어갔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시아버지는 아들 생각보다는 그녀를 염려하는 말을 많이 했다. 어쩔 수 없는 인생, 내가 몹시 걱정되는구나.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 시아버지의 애정이 담긴 말과 온화한 눈빛은 그녀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았다. 자신의 말에 눈가에 홍조를 들이우는 며느리 은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했다. 아울러 다소 곧한 그녀의 모습에 오래전에 세상을 달리한 마누라가 생각났다. 그의 아내도 그녀처럼 청초하고 순정적인 여인이었다. 앳되어 보이면서도 나긋한 며느리의 자태. 그는 남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아들이 장가는 잘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서 여인의 정취를 느끼고는 부끄러운 생각에 시선을 외면했다. 비록 재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도 남자인지라 마음에 와 닿는 여자를 보면 욕구를 느끼는 것은 본능이었다. 은서는 왠지 자상한 시아버지 이두성에게서 끈적한 시선을 의식했다. 그렇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평소에는 정감 어린 시선이건만 왠지 자신의 몸을 훑어보는 듯한 시선이라고 느껴 쑥스러웠다. 저녁상을 들고 나와 설거지를 마친 은서는 피곤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야지 하면서도 눈이 감겼다. 그녀는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 그녀가 세상 모르고 달콤한 잠에 빠져 든 시각에 그녀의 방문 밖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예, 아가, 내일 바쁘니. 그녀의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시아버지 이두성이었다. 은서는 연일 계속되는 피곤 탓인지 시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도 모르고 곤하게 잠이 들어 있었다. 이두성이 그녀를 또 다시 불렀다. 예, 내일 부탁할 일이 있어. 잠에 취했기에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두성은 마지못해 방문을 조금 열었다. 그리고 숨을 들이켰다. 며느리가 이불도 안 펴고 방바닥에 누운 모습 때문이었다. 옆으로 누운 그녀의 치맛자락이 축혀 올라 있었다. 본의 아니게 며느리의 다리를 보게 되었다. 이두성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나이는 들었다 하지만 여자의 육감적인 몸매를 보고 충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깊게 한숨을 들이키면서 방문을 닫으려던 그가 멈칫하였다. 그의 다리는 자신도 모르게 무엇에 홀린 듯 강문을 다시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두성은 한동안 잠이 든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심호흡을 하렸다. 그녀의 투명한 살결을 바라보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자신이
의식할 정도로 반응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은선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비록 며느리이긴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의 배우자로서 자신이 원래 흠모하던 대상이었다. 심호흡을 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져 아무 생각 없이 은선이를 꽉 껴안고 말았다. 아, 안 돼요. 그녀의 놀라는 눈빛을 보고 이두성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었다. 미안하다. 날 용서해줘. 어떻게 그 순간에 그 두 남녀는 하나가 되고 말았다. 본능에 충실했다. 그리고 더욱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두성의 태도였다.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남성의 모습이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좋아. 너를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갖고 싶었다는 내 마음을 알아줘. 이두성의 간절한 말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도 그를 평소에 흠모했던 감정이 밑바탕에 깔렸던 탓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좋으세요? 어떤 대가도 받아들일게. 그녀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다. 바로 눈앞에 있는 남자가 시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남자로 위로해주고 싶을 정도로 측은했다. 아울러 평소에 절실한 외로움에 못 견뎌 했고 ¿Y otra vez? 이두성에 대한 자상함의 어때? 미움이 이끌렸었다. 은서는 시아버지의 남자를 보고 너무 놀랐다. 말해. 남편의 크기보다 2배는 더 큰 것 같았기 ¿Y 때문이다. otra vez? 아버님, 우린 이렇게 어때? 만나면 안 될 사이인데. 이두성은 나이 50대인 남자가 20살 연하와 관계를 맺는 것이 황홀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무척 죄스럽기도 했다. 은서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골똘하게 생각했다. 세상의 이목이 뭐가 중요하며 즐기고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용감해졌는지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다. 아버님, 우리는 운명인지도 몰라요. 난 두려운데. 이두성은 그녀의 앙탈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남편은 이달을 못 넘긴대요. 그러면 들이 뭐라고 하던 전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여자는 전부 요부야. 어떻게 그런 말을 아버님. 내가 싫어요. 그녀는 이제 서슴없이 애교를 부렸다. 나의 불문하고 육체 관계를 맺으면 암수 한 쌍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입술을 비충 매미는 그녀가 귀엽기도 하고 요염하게 보였다.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됐어요. 나도 아버님 앞에서 수치심과 자존심을 버렸어요. 그냥 한 여자로 해주세요. 그래, 인생이란 별거 없지.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흐릿한 전깃불이 졸고 있는 방 안에 오직 본능에 충실한 두 남녀가 몸부림치고 있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축 늘어져 침대에 누워 넷플릭스를 켰어요. 며칠 전에 틀어놨던 로맨스 영화, 보다 말았던 장면부터 다시 재생했죠. 근데 솔직히 영화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날씨 탓인지 그냥 기분이 꿀꿀해서 그런 건지 어쩌면 길어지는 솔로 생활 탓에 한참 동안 욕구불만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때 그런 건지 아무튼 메마른 일상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했고 삶의 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미건조한 나날들이 이어졌죠. 그때 갑자기 띵동 인터폰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화면에 우리 건물 주인 아줌마가 활짝 웃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민수 학생, 집에 있어? 네. 아주머니 잠시만요. 재빨리 옷을 고쳐 입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혹시 시간 되면 부침개 좀 먹고 갈래? 동동주도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부침개에 동동주라니. 비 오는 날 딱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뭔가 끌리는 기분. 그럼 30분에 올라와. 네. 그럴게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들떴어요. 영화는 대충 멈춰놓고 시간에 맞춰
후다닥 밖으로 나갔죠. 평소엔 그렇게 안 가던 주인집인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엄청 가볍더라고요. 드디어 주인집 현관문 앞,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벨을 누르자 순식간에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진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줌마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방금 샤워를 마쳤는지 머리카락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피부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예요. 은은한 샴푸 냄새도 나는 것 같았고요. 어머, 금방 왔네. 어서 들어와. 아줌마가 환하게 웃는데 평소에도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진짜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평소랑 달랐다고 해야 하나? 젖은 머리카락에 촉촉한 피부, 맑게 웃는 얼굴까지 놓고 쳐다봤네요. 아줌마 옷차림도 눈에 확 들어왔죠. 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하늘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는데 얇은 천이라 그런지 몸에 착 달라붙어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팔도 가늘고 다리도 쭉 뻗은 게 솔직히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저는 수줍어서 아줌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너 보기와는 다르게 순진하구나 그러대요. 사실 평소에 편한 옷만 입은 모습만 보다가 저렇게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아무튼 나이 많은 여자를 보고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사실 한창 나이에 총각 앞에서 아무리 아줌마라지만 한 공간에서 작정하고 끼를 부리면 그 순간은 안 넘어갈 순 있어도 술자리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점점 올라가면 순식간에 이성을 잃기도 하잖아요. 남자는 다 늑대란 말도 있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감성적으로 변해 자칫 발정이 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잠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확 풍겼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침개 접시랑 뽀얀 동동주 병이 놓여 있었죠. 진짜 완벽한 세팅이었어요. 자, 어서 앉아. 막 구워서 따끈따끈할 거야. 아줌마가 부침개를 제 앞으로 밀어주면서 웃는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야릇한 거예요. 비 오는 날 혼자 사는 아줌마 집. 부침개 동동주. 그리고 야릇한 옷차림까지. 혹시 이거 그릴라이트인가? 혼자 막 무릇한 상상을 계속하게 되었죠. 자, 동동주 한잔 할까? 아줌마가 웃으면서 제 술잔에 동동주를 가득 따라줬어요. 뽀얀 술잔이 채워지는 걸 멍하니 보다가 아줌마가 건네는 잔을 조심스럽게 받았죠. 자, 짠. 아줌마 목소리가 빗소리랑 섞여서 귓가에 울리는데 뭔가 간질간질한 기분이었어요. 저도 어색하게 짠 하고 잔을 부딪혔죠. 시원한 동동주가 목으로 넘어가니 긴장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민수 학생, 오늘 아줌마 어때 보여? 갑자기 아줌마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살짝 빨개진 아줌마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솔직히 심장이 쿵했어요. 머뭇거리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죠. 이뻐요. 오늘따라 진짜 더 예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옷도 그렇게 입으시니까 진짜 연예인 같아요. 제 칭찬에 아줌마 얼굴이 더 빨개지면서 소녀처럼 수줍게 웃는 거예요.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린다는 게 딱 그런 모습이었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호호. 정말 민수 학생도 참 말도 예쁘게 하네. 아줌마가 손으로 얼굴 가리면서 쑥스러워하는데 입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 갑자기 궁금했던 게 생각났어요. 이사 온 지 꽤 됐는데 아줌마 남편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근데 아줌마, 남편분은 요즘 왜 안 보여요? 이사 오고 한 번도 못 뵌 것 같은데. 제 질문에 아줌마 얼굴에서 순간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괜한 걸 물어봤나? 후회했는데 아줌마가 다시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응. 아줌마 1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돌싱이야. 돌싱이라고? 이혼? 전혀 예상 못한 대답에 깜짝 놀랐죠. 그렇게 밝고 싹싹한 아줌마가 이혼했다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해졌죠.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나 봐요. 아냐. 괜찮아. 벌써 다 지난 일인데 뭘. 민수 학생한테는 처음 말하는 거네.
아줌마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다시 동동주 잔을 채웠어요. 이 넓은 집에 혼자 살면 많이 외로우시겠다.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죠. 혼자 저 넓은 집에서 지낼 거 생각하니 진짜 외로울 것 같았어요. 제 말에 아줌마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나지막이 말하는 거예요. 외롭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민수 학생이 아줌마 집에 자주 놀러 와줘. 아줌마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주 놀러 와달라는 말 단순히 외로워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걸까? 아줌마 촉촉한 눈빛이 왠지 모르게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아줌마한테 호감이 있었거든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오다 가다 마주칠 때마다 살갑게 말 걸어주시고 특히 형광등 고쳐준 이후로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컴퓨터 포맷, 차 시동 안 걸릴 때도 저한테 연락하고 처음엔 좀 귀찮기도 했는데 점점 저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 보니까 왠지 뿌듯하기도 하고 맛있는 반찬도 챙겨주고 옷 선물도 해주고 점점 저를 남편처럼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유부녀라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특히 오늘처럼 예쁘게 꾸민 모습 보니까 더 이상 그냥 동네 아줌마로만 안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유부녀도 아니잖아요. 아줌마의 외롭다는 말, 자주 놀러와 달라는 부탁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빗소리는 점점 굵어지고 부침개는 식어갔지만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감돌면서 왠지 모르게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미래를 예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촌놈 딱지를 떼고 서울 하늘 아래 첫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건 오로지 명문대 합격 딱지 덕분이었죠. 촌에서만 살던 내게 서울은 모든 게 신기하고 설레는 미지의 세계였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자취방 구하기였어요. 다행히 대학가 근처 낡았지만 정겨운 분위기의 원룸 건물을 발견했고 11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곳에 매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죠. 건물 맨 꼭대기층에는 주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넉살 좋고 부침성 하나는 자신 있었던 나는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마주치는 주인 아주머니께 꼬박꼬박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우렁찬 내 인사에 아주머니는 환한 웃음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어머, 학생도 잘 지내지? 볼 때마다 씩씩해서 보기 좋다. 나를 꽤 좋게 보셨는지 마주칠 때마다 살갑게 말을 걸어주셨죠. 주인집 아저씨는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니는 탓에 출장이 잦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지방 현장에서 지내는 주말 부부였죠. 그래서인지 아주머니는 혼자 계시는 날이 많았고 원룸에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어김없이 내 방으로 찾아오셨죠. 학생, 혹시 잠깐 시간 돼? 저기 세탁기가 갑자기 멈춰서. 학생, 미안한데 현관 센서 등이 나갔나 봐. 좀 봐줄 수 있을까? 마치 건물 관리인이라도 된 듯 온갖 잡다한 일을 나에게 부탁하셨어요. 처음에는 귀찮기도 했지만 워낙 살갑게 대해주시고 부탁을 들어줄 때마다 손수 만든 부침개나 따끈한 밥 반찬을 챙겨주시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주머니의 부탁을 기다리는 착한 심부름꾼이 되어 있었네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면 그날 어김없이 그 이상의 보답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아주머니와는 꽤나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고 군 입대를 앞두고 아쉬운 작별 인사도 나눴죠. 군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가끔씩 아주머니가 챙겨주시던 따뜻한 밥과 웃음이 떠올라 힘을 내곤 했어요. 제대 후 3학년 복학을 앞두고 다시 자취방을 알아봐야 했죠. 문득 정든 원룸과 살갑게 대해주시던 아주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실 제대 직후 인사차 연락을 드렸지만 번호가 바뀌었는지 없는 번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는 방이 있을까 하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무작정 예전 원룸 건물을 찾아갔네요. 똑똑똑 주인집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어머, 민수 학생. 나를 보자마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군대 갔다 왔어? 아이고,
늠름해졌네. 2년 만에 다시 만난 아주머니는 내 기억 속에 평범했던 동네 아주머니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랄까요. 예전에는 수수하고 편안한 옷차림만 보았던 것 같은데, 그날 아주머니는 몸에 딱 달라붙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숨 막힐 듯한 볼륨감과 잘록한 허리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짙어진 화장과 찰랑거리는 긴 머리는 세련된 위시 아줌마의 향기가 물씬 풍겨왔죠. 어머, 왜 넋놓고 쳐다봐? 아주머니의 장난 섞인 말에 정신을 차리고 어색하게 웃었네요.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혹시 방이 남았을까 해서요. 내 말에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흔하게 웃으며 말했다. 방이야 있지. 근데 잠깐 들어와서 라면이라도 먹고 갈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도 좀 하고. 솔직히 아주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넋을 잃었던 터라 라면 제안은 핑계였고, 아주머니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다는 속마음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 집으로 따라 들어간 순간 나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예전에 얼핏 봤던 낡은 집이 아니었거든요.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거실은 은은한 조명과 세련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긋한 디퓨저 향기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어요. 잠시만 앉아 쉬고 있어. 아주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라면을 끓여내왔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2년 만의 재회를 기념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군대는 어땠어? 힘들었지? 아주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물었고, 나는 군 생활의 고충과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꾸만 아주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눈길이 갔죠. 아줌마를 여자로 본 게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163cm 정도의 아담한 키에 묘하게 풍기는 성숙한 분위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여성적인 매력이 아주머니에게서 물씬 풍겨져 나왔거든요.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여자 보는 눈이 변했나?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아주머니를 쳐다볼수록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머니에게 흑심을 품거나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단지 나이 많은 아주머니에게 설렘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신기했을 뿐, 나중에 결혼할 여자는 아주머니처럼 편안하고 푸근한 스타일이면 좋겠다라는 어쩌면 철없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아요. 암튼 그 후로 묘하게 아주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예전처럼 아주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나를 찾았고, 나는 그런 아주머니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죠. 어느 날은 전구가 나갔다며 갈아달라고 하시더니 어느 날은 무거운 짐을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부탁의 내용이야 어찌됐든 나는 아주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은근히 기뻤죠. 아주머니 역시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예전보다 더 살갑게 대해주셨고, 가끔씩 농담도 주고받는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방 안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네요.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늦은 시간이라 AS를 부를 수도 없고, 전기장판 하나 없는 썰렁한 방에서 밤을 새울 생각을 하니 막막했죠. 고민 끝에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머니,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서요. 내 말에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쩌나 밤이 늦었는데 춥겠다. 전기장판은 있고? 아니요. 없어요. 온수도 안 나오고. 내 대답에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였어요. 민수 학생, 오늘 밤은 우리 집으로 올라와서 자는 게 어때? 혼자 춥게 있지 말고. 마침 남편도 없고 빈 방도 있는데. 솔직히 아주머니의 제안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줌마 집에서 자라고 상상만으로도 묘한 설렘이 느껴졌죠.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묻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올라와. 따뜻하게 재워줄게. 나는 뛸듯이 기쁜 마음을 감추고 짐을 챙겨 4층 주인 집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아주머니는 현관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추운데 어서 들어와. 소파에 앉자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날씨도 추운데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서 어쩌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내 말에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한데 치킨이라도 시켜줄까? 맥주도 한잔 할까? 뜻밖의 제안에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주머니와 단둘이 치킨에 맥주라니 상상만으로도 짜릿했거든요. 치킨이 배달되는 동안 아주머니는 따뜻한 핫초코를 내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핫초코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꾸만 하얀 레깅스 차림의 아주머니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아줌마 맞아?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지? 감탄하며 아주머니를 훔쳐보는데 아주머니는 그런 내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듯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드디어 치킨이 도착하고 맥주까지 테이블 위에 세팅되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갔어요. 우리는 치킨을 뜯으며 맥주잔을 기울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술이 조금 들어가자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줌마, 아저씨는 좋겠어요. 이렇게 예쁜 아줌마랑 사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내 칭찬에 아주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죠. 에이, 뭘, 아줌마 다 늙었어. 아니에요. 아줌마 진짜 예뻐요. 솔직히 예전보다 훨씬 예뻐지신 것 같아요. 내 진심 어린 칭찬에 아주머니는 기분이 좋은 듯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편안해지자 나는 조금 더 과감한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어요. 아줌마, 아저씨랑 주말 부부로 떨어져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내 질문에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여자도 사람인데 혼자 지내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요즘 여자들, 심지어 유부녀들도 배우자 말고 애인 하나씩은 다 있다던데. 아줌마는 없느냐 하는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죠. 그녀가 당황해 하더군요. 그 모습이 재미있어 아줌마는 혹시 없으세요? 라고 돌직구로 물었어요. 내 질문에 아주머니는 한참 우물쭈물하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죠. 민수야, 아줌마 이혼했어. 벌써 1년도 넘었는데 그렇게 눈치가 없니? 나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이혼? 아줌마가 이혼했다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어요. 그녀는 이혼 후 오히려 홀가분해졌다고 했어요. 전 남편 때문에 속 썩을 일도 없고 이제 온전히 나만을 위해 살 수 있으니까. 이혼하고 나서부터 스스로를 가꾸기 시작했다는 아주머니는 피부 관리도 받고 운동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담담하게 이혼 스토리를 털어놓았죠. 결혼 전부터 전 남편이 업소에 드나든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현장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맞춰야 할 때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다시는 안 가겠다고 맹세했단다.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며 용서했지만 몇 년 전 유부녀와 바람이 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남편의 눈물겨운 사과와 싹싹 비는 모습에 또 한 번 용서했단다. 주말 부부라 외로워서 심심해서 만난 것뿐 그 여자를 사랑한 건 아니라는 변명에 아주머니는 또다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작년에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시키는 바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단다.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생각보다 쉽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대신 위자료로 살고 있던 원룸 건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모르게 아주머니에게 연민과 함께 묘한 감정이 느껴졌죠. 아줌마 요즘 외로워. 아줌마 돌싱이야.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나에게 여자로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내 연애사에 대해 물어왔어요. 민수 학생은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여자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야?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점점 더 뜨거워졌죠. 아주머니도 자신의 외로운 속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나는 그런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름대로 위로와 공감을 건넸죠. 술 기운이 오르자 아주머니는 짓궂은 농담도 던졌어요.
너 혹시 아줌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늘따라 왜 자꾸 빤히 쳐다봐?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솔직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좋아하면 안 돼요. 저도 아줌마만큼 외로워요. 내 용기 있는 고백에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썰렁한 원룸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지 않게 되었네요. 자연스럽게 아주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4층 주인 세대로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월세 32만 원짜리 풀옵션 원룸도 공짜로 해결되었고 오히려 아주머니에게 용돈까지 받아가며 4층에서 새로운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어느 날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고민 끝에 우리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고 마침내 한 달 전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 혼인신고까지 마쳤네요. 촌에서 올라온 순박한 대학생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원룸 건물주 아주머니의 파격적인 로맨스. 금지된 설렘으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임신과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보일러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 내게 따뜻한 하룻밤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어쩌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운명처럼 이끌린 우리는 결국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0 후반 남자입니다. 한순간에 아내와 친구를 잃고 삶의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차린 가게가 잘 돼서 목돈이 좀 모였고 그걸로 경매를 해서 돈을 버시고 사업을 확장하셨습니다. 어려웠을 시절에 비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버시고 부유하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항상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어요. 건물도 몇 채도 관리하라고 넘겨주셨고 덕분에 지금도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몸매도 좋았고 눈 밑 점이 굉장히 섹시했습니다. 아내와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내에게 제가 먼저 만나자고 고백을 했고 저는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명품 등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주기를 바래서 저도 모르게 금전적으로 과시를 했습니다. 아내는 여러 번의 고백 끝에 받아주었고 6개월 연애 후 빠른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섣불리 결혼을 했던 걸까요? 결혼한 지 이제 막 1주년이 되었는데 아내의 바람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출장을 가서 한참 바쁜 와중에 친구놈한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볼 일이 끝난 후에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전화를 왜 이제 받아? 무슨 일인데 전화를 그렇게 하냐? 네 와이프 지금 누구랑 있는 줄 아냐? 뭔 소리야. 우리 집사람 집에 있겠지. 집 같은 소리 하네. 웬 남자랑 있더라. 내가 얼굴은 자세히 못 봤는데 남자랑 팔짱 끼고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 잘못 봤겠지. 헛소리 하지 말고 끊어. 나도 잘못 본 거면 좋겠다. 와이프 잘 감시해봐. 분위기 봐서는 만난 지 오래된 것 같던데. 감시 잘해라. 말도 안 되는 친구 전화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새 안 그래도 아내 낌새가 이상하긴 했었거든요. 스킨십도 은근슬쩍 피하고 밤에도 피곤하다며 자꾸 피하고 요즘 내가 많이 바빠서 잘 못 챙겨줘서 그런가 싶은 마음에 나 없을 때도 친구들이랑 드라이브라도 다니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차를 한 대 뽑아줄 생각이었는데 바람이라니.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는 나가고 없었어요. 여보, 어디야? 아, 나 잠깐 친구랑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왜?
일이 빨리 끝나서 여보랑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벌써 왔어? 내일 온다더니 그럼 미리 전화하지. 약속 안 잡았을 텐데. 깜짝 놀래켜주려고 그랬지. 친구랑 저녁 맛있게 먹고 와. 돈 보내줄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고마워 여보. 이따가 집에 가서 보자. 아내는 친구랑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친구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할까 싶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웬일이냐? 야, 민서가 술 한잔 할래? 어쩌지? 나 지금 선약 있어서. 이따가 9시쯤에 시간 될 것 같은데. 그때 볼래? 그래, 그럼. 그때 연락 줘. 나갈게. 아내는 집에 들어왔고 저는 친구 녀석이랑 술 한잔 잠깐 하고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술집으로 가서 친구랑 술을 마시며 속에 있던 얘기들을 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 하나 맡고 해주는 믿음직한 친구여서 힘들 때 자주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입니다. 철용이가 오늘 우리 집사람을 봤다고 연락이 왔더라. 근데 웬 남자랑 같이 있었다는데 믿기지가 않는다. 뭐? 재수씨가?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남자야. 재수씨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요즘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 생각해보면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잖아. 설마 다른 남자가 생겼겠어?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아직 한참 놀라이잖냐? 그러니까 혼자 일찍 결혼해서 생각이 많아졌겠지. 그리고 너 결혼하고 나서 살도 많이 찌고 일하느라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수 씨도 너한테 실망했을 수도 있지. 요즘 여자들도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 좋아해. 나 봐라. 나이 먹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잖아. 그런가? 요즘 너무 바쁘고 계약권 따내느라 접대하고 하면서 술 많이 마시긴 했지.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안 그래도 선물 하나 해줄 참이었는데. 나도 살도 좀 빼고 관리해야겠다. 너무 찌긴 했어. 그치? 그래 임마. 같이 헬스나 다니자니까 말도 안 듣고. 이제 운동 좀 하고 그래. 그리고 여자들은 선물에 그냥 넘어가는 거 알지? 선물 공세도 팍팍 하고. 너 결혼 전에는 그렇게 선물 사다 바치더니 결혼하고는 선물 공세도 뜸해지니 재수씨도 이 사람이 결혼하더니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마음이 식었나? 생각할지도 모르지. 10살이나 어린 와이프 얻었으면 평생 잘해야지 이놈아. 요즘 사업 확장하느라 너무 바빴잖아. 너도 알면서. 그래,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 친구랑 얘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한테 소홀하기도 했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 웬 꽃이야? 너무 이쁘다. 고마워 여보. 얼마 만에 받아보는 꽃인지 모르겠네. 미안, 내가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소홀했지? 바쁜 거 거의 마무리 됐으니까 더 잘할게. 이번 계약 끝나면 우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자. 진짜? 너무 좋아. 그래 여보,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했어. 안 그래도 되게 섭섭했다고. 아내는 약간의 투정을 부리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는 듯 뜨거운 밤을 선사해 줬습니다. 매번 피곤하다고 피하더니 정말 서운한 마음에 그랬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전처럼 스킨십도 자주 하고 애교도 많이 부리면서 돌아왔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다시 아내랑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철용이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임마? 야, 너 네 와이프 잘 감시하냐? 감시를 왜 해? 우리 와이프 그럴 사람 아니야.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서운했나 봐. 삐진 거 다 풀었다. 개뿔? 야, 나 지금 네 와이프 다른 놈이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 사진도 찍어놨다. 뭔 소리야? 누구랑 모텔을 가? 아휴, 등신. 민석이 새끼랑 네 와이프랑 바람났다고. 내가 지금 둘이 모텔 들어가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이 새끼야.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석이 놈이랑 우리 집사람이 바람이 났다니.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철용이 놈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 해맑게 웃으며 팔짱 끼고 대낮부터 모텔로 들어가는 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둘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를 가져온 건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나를 기만하는지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대로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철용이 놈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티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일은 뒤로 하고 먼저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시간쯤 되니 집에 들어오더군요. 어디 갔다 와? 여보 집에 있었어? 나 수희 만나서 쇼핑 좀 하느라. 늦을 줄 알았는데 일찍 왔네? 내가 이제 바쁜 거 뒤로 하고 여보랑 시간 많이 보내겠다고 했잖아.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 어쩌지? 나 저녁 먹고 왔는데. 저녁 준비해줄게. 기다려.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과일이나 먹지 뭐. 아, 내일 저녁에 민석이 집에 초대할까 하는데 여보가 솜씨 발휘 좀 해주라. 민석 씨? 갑자기 민석 씨는 왜? 아, 민석이가 맡은 사업 하나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 고마워서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할까 하고. 저번에 선물 받은 비싼 와인도 있고. 당신은 민석이 본 지 오래됐지? 그렇지.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알겠어. 그럼 내일 같이 장 보러 가자. 아내는 뻔뻔하게 언제 봤는지도 모르겠다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방금까지도 그놈이랑 모텔에서 뒹굴다 왔으면서 가증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민석이 놈이 집으로 왔어요. 재수씨,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재수씨 선물. 저 샤인마스켓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감사해요. 이룬이 이 녀석이 알려줬죠. 지들끼리 아주 쇼를 하는 걸 보니 우스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도 한잔하고 양주도 꺼내 마셨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둘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어요. 너무 웃겼습니다. 아, 나 더 이상 못 마시겠다. 너무 취했나 봐. 간만에 와인 먹다가 양주 먹으니까 확 취하네. 이룬이 많이 죽었네. 그러니까 임마 운동 좀 하고 그러라니까. 민석 씨가 저희 남편 데리고 운동 좀 가고 그러세요.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아저씨가 돼가고 있어요. 민석 씨는 자기 관리 엄청 잘하시나 봐요. 나이 먹을수록 관리해야죠. 여보, 당신도 좀 민석 씨 보고 배워. 나 먼저 방에 가서 잘게. 요즘 너무 피곤한데 술을 마셔서 그런지 힘드네. 야, 민석아, 미안하다. 먹고 가. 알겠어. 나도 이제 가야지 뭐. 쉬어라.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내가 들어와서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더니 나가더라고요. 완전 뻗었어. 이른이 저는 몸 관리 좀 하라니까. 뭐 얼마나 먹었다고 뻗냐? 자기가 관리를 잘하는 거지. 저 나이 때 사람들은 다 저럴걸? 내가 자기 관리 하나는 끝내주지. 그러니까 내가 자기한테 반했지. 우리 여기서 할까? 낮에도 그렇게 해놓고는. 이룬이 있는 집에서 할 생각하니까 흥분되고 좋은데? 일로 와. 지들끼리 좋아 죽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손님 방에도 침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즐기고 있을 때 저는 방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좋아 죽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가 최고야. 남편이랑은 비교도 안 돼.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두 사람의 입을 다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누르고 방문을 열었어요. 위에서 신나게 있던 아내는 깜짝 놀라며 이불 속으로 숨더군요. 좋냐? 사람 가지고 노니까 좋아? 여보! 이루나, 그게 아니고. 당황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너는 이혼할 준비하고, 정민서, 너는 내일부터 일해서 손 떼라. 나올 생각 하지 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둘 다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잘못했다고. 더러우니까 둘 다 옷 입고 나가. 똑똑히 봐.
네가 나 버리고 놀아난 놈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한마디면 가볍게 무릎 꿇는 놈이라고. 너네 크게 실수한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누웠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내 눈으로 두 사람이 놀아나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두 사람을 용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한 선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둘이서 방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하자고 잘못했다고 매달리더군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몇 번 더 두들기다 나가더군요. 둘은 결혼식에서 보고 그때부터 서로 마음이 있었답니다. 제가 출장 가거나 했을 때 몇 번 서류 관련해서 집에서 가지고 올 게 있어서 아내한테 서류를 받아가고 그러면서 바람이 났나 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바쁘게 지내면서 아내한테 소홀했던 내 잘못인가 싶다가도 그 두 사람이 잘못된 거라며 마음을 다잡고는 합니다. 아내는 빈몸으로 왔으니 그대로 빈몸으로 내보낼 생각이고 그놈도 회사에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많은 돈을 줬었으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이제는 누가 되었건 그렇게 마음을 다주며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7살이 된 아줌마입니다. 집에서 적적할 때마다 사연을 자주 듣곤 하는데 제게도 엄청난 일이 생겨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평생 살면서 겪질 말아야 했던 일을 겪게 되었네요. 저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 엄마의 급한 성격 때문에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22살의 선을 봐 그해 겨울에 식을 올렸으니 제 주변 부부들 보면 대개 선 보고 결혼하면 잘 안 맞는 부부들이 많은데 저희 부부는 좀 달랐어요. 낯간지러울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고 부부였죠. 남편이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해 사랑이 좀 많긴 했어요. 워낙 외동아들로 자라다 보니 본인이 받은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았나 봐요. 저는 5남매의 처녀로 자라다 보니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얼굴도 자세히 기억이 안 나고 엄마도 돈을 벌어야 했기에 바빴거든요. 저희 집은 이런 엄마를 도와 일찌감치 돈을 벌어야 했어요. 엄마는 5남매를 다 돈벌이로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어리든 많든 무조건 한 달에 얼마는 벌어서 집에 보탬이 돼야 했어요. 엄마는 여자가 배워봤자 쓸모도 없다며 학교도 안 보내주고 매일 밭일만 시켰어요. 사실 창피하지만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남들은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닐 때 저는 밭일하면서 저 멀리서 남들 학교 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엄마한테 학교 좀 보내달라고 했다가 직사게 혼이 났어요. 2번 다시 그딴 소리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엄마 말이 곧 힘이고 법이어서 더 이상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오빠나 남동생들은 그렇다 치지만 저나 언니는 빨리 시집을 가야 했어요. 엄마 말로는 여자는 빨리 시집을 가는 게 집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죠. 쌀도 안 되지, 물도 안 되지. 아무 남자나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나면 더더욱 좋다고 하신 분이세요. 솔직히 제가 부모 복은 없는데 남편 복은 많았던 게 남편은 못 배운 저를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공부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본인이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런 남편의 말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되었어요. 저희 남편 직업이 공인중개사였는데 부동산을 하면서 듣는 귀가 많아 부동산 투자를 아주 톡톡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덕을 좀 봤죠. 남편과 제 앞으로 부동산이 몇 채씩 생겼고 주머니도 좀 두둑해졌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하나씩 팔아 딸 2 대학 다 보내고 시집도 다 보냈습니다. 저는 재주 많은 남편 덕분에 힘들게 살았던 제 유년기 시절을 보상받는 듯 했고 애처가인 남편 덕분에 호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저를 미워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뺏겼다고 시집살이를 좀 시키셨는데 그것도 남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65살이 되면 부동산 그만하고 죽을 때까지 놀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는데 저희 둘째 딸이 경찰에 처음 뽑아서 지 아빠한테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한 날이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 트럭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남편과 딸이 타고 있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그 사고로 저희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둘째 딸은 아주 심각한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런 표현보다 더한 느낌이었죠.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 힘든데 딸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다니 몸이 너무 떨려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때가 제 인생 제일 견디기 힘든 때였죠. 병원에 도착해 남편의 얼굴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문을 들어가야 하는데 정말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하니 저 대신 제 큰딸이 들어가 남편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우는데 그때 흘린 눈물이 한강은 채웠을 거예요. 소식을 들은 저희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자마자 저를 붙잡으며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 세상을 간 거라며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그 말이 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본인도 힘드시겠지만 저는 오죽하겠냐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틈만 나면 저한테 연락을 해. 네가 아주 불려오라며 우리 아들이 불려놓은 재산 네가 다 가로챘다고 했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었던 저희 둘째 딸도 보름 만에 남편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제게 질투라도 하듯 견딜 수 없는 벌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과 남편이 간 후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우울증까지 와서 몇 년 동안은 아예 집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지금은 몇 월 달인지 몇 년도인지도 모를 정도로 살았거든요. 집에 햇볕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 온 집을 암막 커튼으로 다 쳐놓고 불도 켜지 않고 살았어요. 저희 큰딸은 지 남편을 따라 중국에서 생활을 했기에 어쩌다가 한 번씩 오면 오열을 하곤 했죠. 그렇게 폐인같이 살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찾아올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속으로 한 번만 누르다 가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배를 누르는 겁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문을 열고 누구시냐고 하는데 세상에 문 밖에 저희 남편이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현관문 앞에서 바로 주저앉았어요. 무슨 꿈을 꾸는지 알았죠. 제가 주저앉으면서 여보라고 부르니 그 남자는 갸우뚱하게 절 쳐다보며 네? 네? 여보라고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고 아주머니 저는 그쪽 남편이 아니라 여기 앞집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소음 때문에 동의서 좀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앞집에 이사를 온 남자였죠. 근데 저희 남편과 정말 똑같았어요. 눈, 코, 입, 그리고 체형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었죠. 정말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모를 정도로 똑같았어요. 제가 넋을 놓고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쳐다보니 그 사람도 절 이상하게 쳐다보며 왜 그러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꼭 하늘나라에 간 우리 남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라고 하니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자주 교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아픈 사정이 있던 게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와이프랑 점점 사이가 멀어져 이혼을 하고 혼자 살려고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에게 저는 남편이랑 딸을 한 번에 잃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름이 재진이었는데 저희 남편과 끝자가 똑같았어요. 저희 남편 이름은 창진이었거든요. 그 사람과 남편과 알게 모르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 정말 남편이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제 남편 사진을 보곤 정말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본인이 봐도 너무 똑같으니 입을 다무질 못했죠. 근데 그 사람 정말 마음씨가 착했던 게 제가 몇 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으니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해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단지 제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제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사람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50대의 연애라니 주책 맞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 동안은 남편도 잊을 수 있고 행복하더라고요. 5년 동안 우울증으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 마음이 다 치료가 되었어요. 중국에 사는 제 큰딸도 정말 다행이라고 하는데 딸은 지가 한국에 와서 엄마를 보살펴야 하는데 생계가 달렸으니 그러지도 못해 항상 마음에 짐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밝아진 모습을 보곤 저한테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져보라고 했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제게 이렇게 잘해주니 저도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긴 줬어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 제가 투자를 좀 해줬죠. 그렇게 그 사람과 1년 정도 만날 때였어요. 중국에서 살던 딸이 한국에 들어와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딸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기차를 타러 가는데 딸한테 갖다 줄 중요한 서류를 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저 멀리서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남편 그렇게 된 후로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질 않았는데 웬일로 우리 집에 다 오셨지?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쫓아 들어갔어요. 역시나 제가 사는 층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올라갔죠. 근데 문 앞에 계셔야 할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생각하던 찰나에 어디선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앞집 재진 씨네 집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곤 두 사람이 같이 집 밖으로 나오는데 저는 후다닥 비상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고 그 둘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 고층이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듣게 된 둘의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진아, 얘는 오늘 확실히 나간 거지? 며칠 집에 없는 거지? 라고 하니 곧이어 재진 씨가 그렇다니까 엄마 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왜 재진 씨가 제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하는지 너무 벙쪘죠. 그러면서 엄마 며칠 동안은 우리 집에 좀 와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좀 해주고 그래. 엄마 아들이 몇십 년 동안 엄마 밥도 못 먹고 살았잖아. 내 쌍둥이 동생 저 세상 가고 이제 엄마한테는 남은 아들은 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니 그래 우리 창준이가 떠났으니 너 하나 남은 거지. 그러게 이놈아 몇십 년 전에 부모랑 연 끊고 혼자 산다고 모지하게 나가놓고 결국엔 엄마한테 다시 돌아올걸? 왜 그렇게 속을 삭였어? 라고 하니 아니 내가 돌아왔나 엄마가 날 부른 거지. 아무튼 내가 우리 쌍둥이 동생 재산 저 불려한테 싹 다 가지고 올 테니까 엄마는 걱정을 하지 마. 내가 우리 엄마 제대로 호강시켜줘야지. 안 그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우리 엄마 이쁜 옷 하나 사주려고 백화점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큰아들이 잘 돌아온 줄 알아. 내가 엄마한테 못해준 효도 내 동생 덕으로 좀 해줄게. 어? 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는 또 한 번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남편한테 몇십 년 동안 연을 끊고 산 쌍둥이 형이 있었다니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분명 남편은 외동 아들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망나니 쌍둥이 형이 있었다니. 그러니 저희 남편이랑 저 사기꾼 같은 인간이랑 닮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CM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쓸 수가 있는지 정말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어디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죠. 맘 같아선 이 인간 집에 쳐들어가 장롱이고 서랍이고 싹 다 뒤집어 엎어 증거를 찾고 싶었는데 혹여나 재판까지 갔을 때 저한테 불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꾹꾹 참고 몇 시간이고 그 두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1층과 2층 사이 비상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일부러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야 그 둘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녹음을 하려고 했죠.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비상계단에 가만히 앉아 노을이 툭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왜 이리 눈물이 쏟아지는 줄 몰랐어요.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 신세만 한탄했죠. 남편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이었고 그것 때문에 분간을 못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줬으니까요. 제가 등신이었죠. 하지만 시모나 이 인간 재진 씨나 제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때 저한테 접근을 한 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 두어 시간이 지나 그 둘이 들어오더라고요. 역시나 제 얘기와 돈 얘기를 하는데 증거로 딱 좋았죠. 야, 재진아, 이제는 걔한테 이런 잔잔바리 돈은 그만 받고 부동산으로 받으라고. 우리 창진이가 가기 전에 사놓은 부동산이 몇 개는 될 거야. 그걸 싹 받아내야지. 그래야 내가 여한이 없어. 걔가 외로워하면 네가 좀 외로움도 달래주고 하면서 살살 긁어보라니까. 이라고 하니 엄마, 안 그래도 나도 그렇게 해서 돈 좀 더 가지고 오고 싶지. 근데 저 세상 간데 쌍둥이 동생이 하늘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서 여간 찝찝하더라고. 라고 하니 시애미가 지 큰아들 놈의 등짝을 탁 때리며 그게 뭐가 찝찝해? 하늘에 있는 네 동생도 널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다. 그 불려한테 재산이고 부동산이고 다 뺏기는 것보다 지 엄마랑 지 형이 가지고 있는 게 훨 낫지. 내가 아주 다 뺏어올 거야. 라고 하는데 일단 녹음을 다 해놓고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후다닥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곤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소리를 질렀죠. 야, 이 사기꾼들아. 니네가 진짜 사람이니? 니들이 그러고도 창진 씨 부모고 형제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내 남편이 두렵지도 않아? 라고 했죠. 그러니 시무랑 남편 쌍둥이형이 기겁을 했고 눈이 휘둥그레져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나 니네 둘이 했던 말들 여기다 다 녹음해놨거든? 어떻게 나를 속이려고 해? 그것도 연 끊고 산 쌍둥이 큰아들을 이용해서? 당신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나한테 뜯어간 돈이랑 나한테 사기친 것들까지 싹 다 고소해서 죗값 치르게 할 거라고. 이 노인네야, 당신 나이 80 먹어서 거기 가서 한번 썩어봐. 하며 경찰서 간다고 아파트 대문을 막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 시모는 제 팔을 잡아당기며 제 핸드폰을 막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 쌍둥이 형도 저를 붙잡으며 이런 불려가 끝까지 여우짓을 하고 있네? 너 진짜 혼나볼래? 하는데 저는 아파트가 떠나갈 듯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1층에 사시는 분들이 나와 무슨 일이냐고 했고 그분들한테 경찰 좀 불러달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 당장 잡아가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5분도 안 돼 경찰이 왔고 파출소에 가서 상황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저한테 어떻게 해코지 할 줄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먼저 파출소에 나와 딸아이한테 연락을 했고 딸은 지금 당장이라도 고속버스 타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딸 말에 지갑만 딸랑 챙겨서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몸을 얼마나 바들바들 떨고 갔는지 몸을 웅크려서 가느랴 도착해서 내리려고 하니 몸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딸을 보자마자 저는 억장이 무너져 엉엉거리고 울었네요. 딸은 무조건 고소하자고 할머니나 아빠 형이라는 사람이나 사람이 아니라고 노발대발했어요. 저는 당분간 딸네 집에서 지내면서 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기죄로 그 두 인간들 가만히 안 둘 거라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뜯어간 돈도 다시 받아와야죠. 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장은 접수한 상태예요. 그리고 얼마 후 CM이랑 그 인간 둘 다 소장을 받았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애미야 소리하며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지금 어디에 있냐고 내가 그리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오는 순간 당신네들 또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죗값 더 받고 싶으면 한번 와보라고 어떻게 됐는지 보자고 했네요. 그리고 제일 어이가 없는 게 그 인간 지 엄마 탓을 하며 엄마가 다 시킨 거니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진심으로 생각했대요. 진심으로 제 생각 많이 하고 좋아했다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너나 니네 엄마나 둘이 손잡고 재판장에서 보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몇 번 저에게 제재 짜는 소리 하다가 종당에는 막말로 그 재산이 네 거냐고 우리 아들 거 아니냐고 라며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나도 남편이랑 같이 부동산 하면서 같이 번 재산이라고요. 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게 어머님 거라도 돼요? 하며 같이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재판하면서 당연히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테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 봐야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난 다음 날
남편이 꿈에 나왔어요. 남편이 절 보며 가만히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런 남편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냐고,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냐고 하니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고개만 떨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고개를 떨군 남편의 모습이 제게 면목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 주말에는 딸과 사위와 함께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가려고요. 인생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꼭 제 얘기 같았어요. 영원히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게 이런 시련이 몇 번이나 찾아오네요. 제가 죄가 많은 여자인가 봐요. 저도 제 스스로가 불안불안하네요. 제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은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올해 20대 후반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입니다. 얼마 전 일인데 여자친구에게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사연으로나마 한번 제보해봅니다. 여자친구는 대학교 졸업 후에 이렇다 할 직장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등록한 학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보다 한 살 연상이었던 여자친구는 취직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던 게 아니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학원에 등록한 거였어요. 국책 사업으로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지원했었나 그래요. 아무튼 학원에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자격증 시험을 마치고 시험장에서 나오는 길. 학원에서 몇 번 봤던 여자친구가 보여서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고 뒤풀이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지냈죠.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인연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격증 한 개가 더 생겼다고 취업시장이 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자친구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대뜸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의류와 잡화 연관된 공장을 돌리시는데 요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 생각이 나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아직 결혼하기로 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여자친구가 장녀인데다가 아들도 없어서 이거 잘만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을 내가 물려받을 것 같다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넙죽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눈치 보면서 대충대충 일하던 아르바이트랑 다르게 사업을 물려받겠다는 욕심이 생기니 일은 굉장히 힘들었네요. 일손이 딸린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게 영업도 직접 하고 납품도 하고 날짜 맞춰서 납품하려는데 사람이 모자라면 저도 달라붙어 만들고 아무튼 일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관련 지식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던 부분이라 이것저것 배우면서 보니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사업을 좀 크게 확장할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여자친구 아버님은 딸들도 다 컸고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생각은 없어 보이셨는데 제가 국내에만 납품하지 말고 요즘 한류 열풍이다 뭐다해서 세계에서 집중을 받고 있으니 해외에 한번 물건들을 팔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님은 딱히 회사를 더 키울 생각은 없었지만 딸과 결혼할 남자인 제가 큰 포부를 가지고 사업 확장에 대해서 건의를 하니 기특해 보이셨는지 그렇게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영업 다니면서 알게 된 분한테 이런 이유로 혹시 해외 바이어들 소개해 줄 만한 곳 있냐고 여쭤보니 동남아 쪽에서 새로 사업하려는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바이어를 픽업하러 도착했습니다. 회사 이름 영어로 써놓고 피켓을 들고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여자들 3명이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동남아 애들이라고 무시할 게 못 되는 게 꾸며놓으니 몸도 얼굴도 어디 가서 빠질 만한 친구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서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 공장 견학도 시켜주고 카탈로그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류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그 친구들 나라에서 한국에서 만든 옷이라고 하면 알아준다고 하면서 우리 제품 이것저것 전부 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업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 않고 무슨 말만 나오면 한류 스타 누구, 아이돌 누구 하면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아서 애먹었네요. 공장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공장이 외곽에 있다 보니 이 친구들이 TV에서 보던 한국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아직 계약이 성사된 것도 아니고 제가 성사시킨 첫 번째 프로젝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서 서울 한가운데 있는 호텔도 1인 1실로 잡아주고 시간이 남아 관광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었지만 첫 거래이기도 하고 이 친구들하고 계약이 잘 되면 다음 계약 뚫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아버님도 흔쾌히 회사 카드를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호텔에다가 짐을 내려주고 서울 관광을 어디를 데려가야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사 먹고 이 가게 저 가게 실컷 돌아다녔습니다. 이 여자들은 사업을 하러 온 건지 진짜 관광을 하러 온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쇼핑에 열중하더라고요. 어차피 내 돈도 아니겠다 그래도 계약이라도 따낼까봐 화장품이면 옷이며 한가득 아버님의 법인카드로 전부 다 사줘버렸죠. 고맙다고 입들이 전부 다 귀에 걸려 있대요. 계약서에는 사인을 언제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시달리다가 해가지고 깜깜해지고 나서야 저녁을 먹으러 근처 닭갈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약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친구들은 아직도 관광 온 느낌으로 이것저것 다 시켜서 먹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소주가 TV에서 보던 것보다는 맛이 없다고 실망한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랑 복분자주랑 달달한 맛나는 술로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알코올 냄새나는 소주만 마시다가 달달한 거 들어가니 이 친구들이 겁도 없이 술을 엄청나게 마시더군요.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술은 이제 그만 마시라고 했는데 이 여자들 셋이서 식당 밑으로 제 다리를 톡톡 건드리더라고요. 저도 조금 치기가 오른 상태여서 벙찐 표정으로 여자들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어요. 저를 보면서 실실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저한테 계약을 하고 싶다고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첫 계약을 따냈다며 기쁨의 만세를 외치고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제 손에서 잡아 채가더니 자기들이 계약할 때 쓰는 펜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호텔방에 있으니 호텔에서 사인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어안이 벙벙해 있으니 셋이서 자기네 나라 말로 떠들더니 깨르르 웃더라고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눈치를 챘습니다. 계약도 따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가 돼버린 셈이죠. 제가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대리를 불러 호텔로 향했어요. 뒷좌석에 여자들 3명을 태우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3명이 번갈아가며 뒤에서 손을 뻗어서 제 머리며 귀며 얼굴이며 목덜미를 계속 만지더라고요. 옆에서 운전하는 대리기사가 부러운 듯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차에서 내려 발레 파킹을 맡기는데 대리기사가 여전히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그 표정이 너는 3명이나 있는데 나 하나 주면 안 되냐. 이런 표정 승리자가 된 기분을 만끽하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자들을 보면서 누구 방부터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 리더로 보이는 그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여자의 방으로 먼저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이게 웬걸 3명이 주르륵 동시에 같이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여자 3명과 동시에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관광시켜준다고 돌아다닌 데다가 술까지 들어가서 몸은 이미 녹초 상태였지만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사나이로서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얕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옆에서 달려드는데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대한민국 남자들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을 끄고 셋이 아니라 그냥 한 명과 있는 거다, 내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거다 마인드 컨트롤을 해봤습니다. 물론 불을 끄면 끈만큼 청각이랑 촉각이 더 민감해져 사실 크게 소용없는 일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상황을 넘기고 넉다운돼 쓰러져서 천장을 보면서 이게 뭔 일인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익숙한 전화벨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제 전화였습니다. 앞불싸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걱정된 나머지 여자친구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같이 뻗어버린 그녀들 모르게 살금살금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지금 어디냐고 도무지 연락이 안 된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계약 성공시키고 바이어들 데려다주고 지금 막 출발하기 직전이라고 둘러대고 나서 서둘러 바닥에 흩뿌려진 옷을 입고 호텔방을 나서려는 찰나 리더격으로 보이는 그 한국말 잘한다는 친구가 저를 다시 붙잡더라고요.
마음은 급했는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네요. 사인받은 계약서를 들고 헐레벌떡 여자친구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첫 계약이라 그런지 여자친구 아버님도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성사시켰다고 계약서를 건네니 제가 장하다고 예비사위 최고라고 치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온 가족에게 둘러싸여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는데 밤도 늦었고 술도 마셨으니 여자친구 방을 비워줄 테니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다리도 아프고 방금 전까지 여자 3명을 동시에 상대하고 왔으니 저도 집에 갈 기운도 없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정말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잠에 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데 제 얼굴에서 느껴지는 얼얼한 충격과 여자친구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자친구가 옆에서 저를 내리치고 있더군요. 제가 지쳐서 정말 옷도 안 갈아입고 잠에 드니 옷이라도 편한 걸로 바꿔주고자 여자친구가 방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씻지도 않고 나왔으니 그 상황만 봐도 여자친구는 제가 뭘 하고 왔는지 한 번에 딱 알았던 거예요. 그도 그럴게 제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더군요. 여자친구가 너 계약하고 온다더니 이상한 걸로 도장을 찍고 왔다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더라고요. 큰 소리에 놀라서 여자친구 부모님도 방으로 들어오시고 여자친구는 소리 지르고 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일단 여자친구 아버지가 제 여자친구를 뜯어말리고 추스리고 내려와서 해명이라도 해보시라고 하고 나가셨네요. 방문 밖에서는 아직도 여자친구가 제게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도 아버님한테 무슨 해명을 듣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소리치는 게 들리고 머릿속에 새하얘져서 어떻게 추스르고 내려갔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저희 해명 아닌 해명을 들었습니다. 첫 계약이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설명드리는데 여전히 여자친구는 제 해명을 들을 생각도 없이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그래도 사인 받아온 계약서가 있으니 아버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라고 하시면서도 30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담배를 반갑채 태우고 계시고 괜찮다는 말씀에 옆에서 여자친구 어머니는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며 아버님까지 때리고 계시는데 정말 맞은편으로 보이는 베란다 유리를 깨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잘해보려고 그랬다는 걸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여자친구가 공장 사람들한테 말했는지 아줌마들도 나를 쓰레기로 모두 쳐다보는 것 같고 지나가면 괜시리 수군수군대는 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버님이 불러서 갔는데 계약서 사인은 받았는데 연락은 언제 온다는 거야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친구들 소개시켜준 분 통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그 친구들 다시 만나러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연락처를 넘겨받았는데 연락은 없고 이메일 보내놨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여자친구도 냉랭한 상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도 마무리 지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어떤 분은 그림을, 어떤 분은 여행을 가는 걸 취미 삼아 하고 있죠. 하지만 취미가 일상을 지배해버린다면 말 그대로 본말이 전도된 상황일 겁니다. 취미에 목숨을 거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오타쿠예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자주 접해서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면 간혹 그와 관련된 행사 같은 게 열리게 되는데 남자친구도 그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행사장을 돌아다니는데 웬일로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괜찮은 사람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사실 이쪽에는 그렇게까지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흔치가 않아서 놀라기도 좀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앞뒤로 줄을 서 있었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어요. 서로 어디서 왔는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뭔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1살 어렸고 초등학생 때부터 애니메이션의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더욱 말도 잘 통했고 공감대도 금방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날 하루 종일 행사장에서 붙어 다니며 동행을 하게 됐어요. 굿즈도 사고 캐릭터가 그려진 디저트도 먹고 행사장을 빠져나왔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순순히 가르쳐주고 혹시 다음에 또 행사가 열리면 만나자는 약속까지 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 애니메이션 말고 다른 것도 좋아하는지, 게임 같은 것도 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임 몇 가지를 얘기해 줬더니 본인도 얼마 전부터 시작했다면서 아이디를 교환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를 교환했습니다. 게임 속에서도 친구를 맺으니까 상대방이 언제, 얼마나 게임에 접속해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제가 대학생이라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면 남자친구는 늘 접속을 해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을 하며 즐기는 게임이다 보니까 굳이 메신저나 문자를 주고 받지 않아도 음성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사적인 얘기도 나누게 되고 정이 생기더라고요. 몇 달 뒤에 또 다른 애니메이션 행사가 열려서 함께 가기로 약속하고 지하철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실제로 얼굴은 오랜만에 봤는데도 하도 음성 채팅을 자주 해서 그런지 어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만나서 행사장을 돌고 밥을 먹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남자친구가 같이 술을 마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때마침 집으로 들어가기에도 조금 애매한 시간이라서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칵테일 바에 가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알딸딸하게 취했고 저희는 술 기운을 빌려 함께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낯선 곳에 누워서 남자친구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고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할 때부터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라 저는 머릿속으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서로 깨서 정신을 좀 차리고 난 뒤에 사귀는 사이로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얼레벌레 연애를 시작했는데 사귀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잠수를 잘 탄다는 거였어요.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하거나 게임에 푹 빠지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게임에 들어가 보면 접속해 있다고 뜨는데도 제 연락을 잘 안 받거나 피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왜 그러냐고 물으면 늘 대답은 한결같아요.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연락을 잘 못 본다. 저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답답해졌어요. 아무리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고 취미 생활이 좋아도 제 연락 한번 볼 시간이 없나요? 저는 매일 같이 수업 듣고 과제하는 동안에도 남자친구 연락을 꼬박꼬박 보고 놓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저한테는 그 말들이 전부 변명처럼 들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자친구한테 속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의 이런 점 때문에 좀 서운하고 솔직히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고요. 그랬더니 정말 좋아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마음만큼 표현이 잘 안 따라줘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뒤로 남자친구가 조금은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게임이랑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제 연락을 도통 보지를 않아요. 물론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하죠. 한번 정주행을 시작하면 며칠 안에 결말까지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 연락은 잘 확인하는데 남자친구는 진짜 몇 날 며칠을 카톡 한 줄 확인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고 서운함이 쌓여가는 거예요. 제가 아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그냥 헤어졌을 텐데 저도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섭섭함이 쌓여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속 여자 캐릭터가 있는데 휴대폰 배경화면이나 컴퓨터 배경화면이 전부 그 캐릭터 사진이에요. 저는 솔직히 저랑 같이 데이트를 하면 그날 찍은 사진으로
메신저 프로필 정도는 바꿔줄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현실에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만족을 잘 못하고 계속 애니메이션 속 여자를 원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좋아하는 캐릭터였는데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는 기념일에도 큰 돈을 쓰지 않으면서 굿즈를 살 때나 애니메이션 DVD 같은 게 나오면 마다하지 않고 척척 구입해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저한테도 어느 정도는 베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까 남자친구랑 계속 만나야 할지 아니면 헤어지는 게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이 돼요. 계속 사귀어도 남자친구가 저런 식이라면 저는 계속 외로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애니메이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만나왔어서 제 취미 생활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대방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제가 더 섭섭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전 애인들이 계속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싶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보다 취미 생활을 더 사랑하고 애니메이션 속 여자 캐릭터에게 미쳐 사는 남자친구와 정말 헤어져야 할지 아니면 잘 구슬려서라도 조금 더 만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라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합니다.